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금요일장 가까스로 빨간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변동성을 확대해 나간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뇌동매매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배트맨 2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강의 들어보는 날이죠. 그 전에 이지원 전문가와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겁먹어서 내던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멘탈 잘 잡아드리면서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주식을 과연 언제 살 것인가 이 타이밍 잡기 참 어려우시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제 주식 언제 살 거냐 부분인데 사실 이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언제 살 것이냐 부분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정해진 원칙의 룰에 맞게 대응을 이제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차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월요일 날에는 한 주간의 증시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투자 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투자 팁이 바로 주식 언제 살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바로 이제 이 질문이죠. 이 주식 지금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사야 되느냐, 기다렸다 사야 되냐, 그럼 기다리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눌림목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룰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룰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같이 이제 본인의 경우와 대비를 하면서 나는 이제 어디서 주식을 사고 있는가라고 좀 같이 파악을 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에서 어떤 시점에 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다. 오늘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인데 주식을 이제 그렇다면 언제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주식을 사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고 싶을 때 산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내가 사고 싶을 때 산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은 결국 내가 사고 싶을 때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볼 때 이제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적립식 펀드라든지 뭐 대형주를 매달 얼마씩 산다라는 정해진 날짜에 그냥 적립식으로 사겠다.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 내외적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을 구간이다라고 판단될 때 장기 가치 투자로 경제 전반을 보고 좀 사겠다.
바닥권에서 사든지 혹은 경기가 좀 나아지고 난 이후에 좀 사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 논리 혹은 다른 기술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그 부분으로 좀 사겠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네 가지로 이제 좀 알기 쉽게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이 구간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50% 이상은 1번이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고, 이제 정해진 날짜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극소수에 있죠. 극소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노력해서 공부를 좀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이런 타이밍을 좀 잡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뭡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또 더 미궁에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그쳐야 될 때 좀 그치는 게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넣고 내가 이제 언제 사는 게 좋을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한 사람은 피터 린치고 한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이 피터 린치고 이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인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을 때 주식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는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뭐냐면 피터 린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펀드 운용에 정말 기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펀드 수익률을 기록했고 뭐 한때 4,000%가 넘는 펀드를 가지고 4,000%가 넘는 수익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투자에 뛰어난 사람인데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거를 공부하지 않고 달려들면 그냥 도박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린치 자체가 굉장히 이 학구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파고 팔아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겠죠. 그만큼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피터 린치 정도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싶을 때 사는 사람 또 한 명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알고 계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 뭐 경제 전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보는 건 신문 정도, 기술적 지표 다 해봐야 뭐 ROE 정도 잠깐 보는 거, 재무제표에서 잠깐 보는 거 정도, 외에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또는 어떤 경제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안에 뭡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살 때가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은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불황기에 거의 바닥권이다 싶을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그 구간을 찾아내고 남들이 아무도 조금 못해.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 때 갔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고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흔들흔들 할 때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에 돈을 빌리면서까지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칭 얘기하는 피터지게 공부해서 이 반열이 올라서거나 혹은 정말 누가 봤을 때 노력 전혀 안 하는 것 같지만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레벨이면 본인이 사고 싶을 때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이제 레벨이면 본인이 사고 싶을 때 사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가 분들이다.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가들이 사고 싶을 때 사면 거의 이제 역방향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마도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살 때는 어쩌면은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주식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잘 보면 뭔가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접하는 게 대부분 뭐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을 보면 누구나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만한 뉴스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가 느끼는 시기고, 반대로 최근처럼 계속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면 주식을 좀 팔고 싶어하는 경향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접하는 정보가 시기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욕구나 팔고 싶은 욕구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 마치 이 주식시장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이 3분법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국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외국인 단순히 우리는 그냥 외국인 이렇게 하지만 사우디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도 굉장히 레벨이 다른 사람들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한 군데로 옮기느냐, 주식이 고점을 칠 때 왜 사고 주식시장에 저점이 왔을 때 왜 파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와 팔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뭡니까? 비슷한 정보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뭡니까? 대부분 주식을 살 때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고 싶을 때 막 사도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사고 싶을 때 사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싶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주식이 아니면,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룰을 세우기가,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적립식입니다. 적립식은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정해진 날짜에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가 우리나라에 두 번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2000년대 초반에 바이코리아 했을 때 나온 뮤추얼 펀드, 그리고 금융위기 때 나왔던 뭡니까? 지금 알고 있는 펀드, 미래에셋에서 대변되는 펀드. 한쪽은 그때 현대증권에서 나왔던 뮤추얼 펀드, 지금은 미래에셋에서 대변되는 지금의 현재 형태의 펀드. 이게 한번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도박처럼 막 한 번에 들어가서 펀드를 했던 분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최근에는 이제 바로 이 적립식이죠. 뭐냐면 정해진 날짜에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 당장의 수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가능한 방법인데, 일정 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거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사실 저도 이런 투자는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주고 사는데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냐면 펀드 상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종류도 많고 나와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적립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펀드 상품도 있고, 최근에는 펀드 상품이 수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형 우량주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어떤 분들은 그냥 월급날 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뭐 10주를 산다, 5주를 산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금리가 낮아지고 연금 상품들이 기대했던 수익률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날 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2주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개인연금 10만 원을 넣듯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2주를 샀을 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과연 그게 연금보다 못할까라고 봤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그런 부분은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시세의 유행을 타지 않는 종목, 단기적인 어떤 시세 흐름에 그치지 않는 종목. 그러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만한 상품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삼성전자를 매달 월급날 2주 산다,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굉장히 오랫동안 배당률이 1%대에 머물다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뭡니까? 정확하게 한 2, 3년 전에 배당률이 한 2%대 겨우 올라왔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굉장히 짠데 최근에는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배당이 올라가는 섹터들이 조금씩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저평가 메리트가 있으면서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은행의 67%대 배당 매력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지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분기 배당까지 좀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런 종목들은 최소한 연금보다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 나중에는 복리의 효과까지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또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관련된 상품 혹은 주식 쪽으로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은 저는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그냥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은퇴는 굉장히 빠른데 나중에 뒤에 갈 때까지 쓸 돈이 많아진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연금도 중요하지만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를 매달 2주씩 사면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매력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립식 상품도 언제 주식을 살 거냐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냥 나는 무식하게 월급날 매달 몇 주를 사겠다. 어떤 주식, 특정 주식을 사겠다. 단, 그 주식은 예를 든다면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면 적립식으로 들어간 이게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인데, 뭐 미래에셋, 재팬, 최근에 이제 재팬 관련 상품들이 일본 주가 좀 많이 뛰었다 그렇죠. 질적 완화를 하면서. 그래서 보면 뭐 한 60%대, 사실 글로벌 클린 에너지 투자는 뭐 56% 정도.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투자할 때 똑같은 게 55% 정도. 이런 식으로 한 50%대 펀드 수익률 유지하는 상품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를 선택할 때도 너무 유행을 타는 펀드를 선택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보면, 굉장히 좀 알찬 가치 투자 펀드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죠. 삼성전자, MS,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종목을 묶어서 사는 펀드들도 있다. 뭐 사실 우리가 그런 아주 좋은 우량한 종목들을 개개인별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묶어서 파는 펀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식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언제 살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것도 저는 증시 사이클 한 2사이클 정도만 지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도 우리가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하다. 결국에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 보면 굉장히 몰두해하지만 어쩌면은 좀 단순한 답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게 이제 가치 투자라든지 혹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경제 전반적인 사정을 좀 보고 이 정도면 주식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경제 전반 이제 분석한 후에 바닥권에서 사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올라갈 때 사겠다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성향의 차이인데 바닥에서 사겠다라는 분은 리스크는 좀 있지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는 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경기 상승이 전환되는 걸 보고 사겠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서 한 무릎 정도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 팔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매달리는데 의외로 보시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본 분들 중에 기술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까 보셨던 뭡니까?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 되겠죠. 워렌 버핏이 항상 저 부분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차트를 본다든지 기술적 분석을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죠. 하지만 기가 막히게 주식을 잘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바닥권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겠다는 분은 어떤 정도 지표를 볼 수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정도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 물론 아주 세밀하게 전문가처럼 볼 수 있는 지표도 많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표면 보통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초유의 사태니까 금리가 이렇지만 보통 우리가 금리가 한 4, 5%, 5, 6% 이렇게 가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0.5bp, 0.5bp 인하 하다가 한 1%대 이하까지 이제 오게 되면 그 이상 경기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의 확률이 높다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경기 사이클을 좀 보면 금리가 내려오다가 한 1%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한 1% 이하로 떨어질 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워낙 금융위기 이후에 양쪽 완화가 실행이 됐고 또다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 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 바닥론으로 잡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1% 이하에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가 15달러 이하에 가면 여기도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얘기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유가가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100불 넘어가잖아요. 100불 갔다, 150불 갔다, 뭐 200불 간다, 200불 가까이 간다라는 그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천정을 향해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경기가 이제 꺾이고 나면 유가가 150불에서 130불, 120불 예전에 이제 100불 아래로 내려올 때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유가가 100불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나오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100불 아래 떨어지다가 유가가 계속 2, 3년 떨어지다가 한 15불 정도에 오면 거의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죠. 뭐냐면 코로나19로 유가가 뭡니까? 마이너스를 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 때문에 롤오버와 관련된 부분, 만기가 달려오는 부분 때문에 그 만기에 받아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유가가 15달러 밑으로 갔을 때가 바닥인 지점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의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단위가 굉장히 민감하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도 민감하지 않잖아요. 크게. 그러면 유가가 한 15불 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주식을 샀으면 지금 상당한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치면 지수가 한 1,400대에서 지금 벌써 2,00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유가 15불 이하에서 샀으면 거의 1,500 이하에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너무 기술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의 흐름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가가 15불 밑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하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역시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내일 수익 나야 돼, 오늘 급등해야 돼 이것만 아니면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주식을 살 때입니다. 뭐냐면 워렌 버핏이 가만히 보면 주식을 살 때가 됩니까? 대부분 굉장히 위기 때다 그렇죠. 차이나 쇼크, 그다음에 미국의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나 혹은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혹은 금융위기, 항상 위기 때 뭡니까?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게 워렌 버핏이라고 보신다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워렌 버핏이 주식이 살 때가 대부분 바닥권이다 그렇죠. 단기적인 바닥이나 중기 바닥이나 최소한 중기나 장기 바닥일 때 주식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다른 어떤 세밀한 지표보다도 워렌 버핏이 주식을 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사실 주식을 좀 사볼만 하다는 거죠. 경기 바닥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잘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그때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워낙 처음 겪어보는 그때 당시의 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왜냐하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파산하는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때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흔들렸고 골드만삭스가 워렌 버핏한테 돈을 많이 빌려왔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워렌 버핏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어 담다시피 해서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주식 담보로 빌려준 돈을 불과 한 1년 반 사이에 4배, 5배씩 수익을 내고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면 사실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좀 따라 사볼만 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왜 주식을 안 샀을까요, 워렌 버핏이?
왜 안 샀을까요? 주식을 안 샀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 이쪽으로 대거 팔았죠. 항공주 위주로 하면서. 왜 안 샀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서 안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제 전통적으로 사는 주식은 어떤 주식입니까? 첫째, 누구나 알만한 주식. 둘째, 기술과 관련 없는 주식. 왜? 기술은 유행을 타고 계속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IT 관련된 기술주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코카콜라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하이츠라든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경기 흐름을 타지 않는 종목을 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었죠. 페이스북도 주식 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안 살 수 없는 산업 구도 때문에 자기가 샀다 그랬죠.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잘 보시면은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시장을 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냐면 낙폭이 떨어졌다가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미 나스닥 지수는 시점 고점 다 가 있죠. 다우지수나 S&P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 회복 속도가 빨랐고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주도해 가고 있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IT 쪽으로 집중되면서 뭡니까? IT가 지금 계속해서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IT 주식을 싫어하는 워렌 버핏은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워렌 버핏이 IT가 주도주로 가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IT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왜 IT 섹터가 주도 섹터일까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근거는 또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안 사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바로 IT 섹터라면 IT 섹터가 결국에는 뭡니까?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워렌 버핏이 왜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주는 아무로도 안 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술주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논리만 봐도 지금이 왜 IT 섹터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앞서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경기의 바닥권에서 내가 주식을 좀 사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언제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타이밍은 금리가 1% 이하거나 유가가 15달러 이하거나 혹은 워렌 버핏 주식 살 때 정도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고 쉽게 보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언제 주식을 살래라고 했을 때 바닥권에서 사겠다라는 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언제 주식을 살래라고 좀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적립식으로 사거나 혹은 뭐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거나 아니면 경기의 바닥 징후를 보고 아주 장기적인 가치가 투자로 주식을 사겠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좀 공부해 가지고 차트를 좀 연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지표들을 연구를 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전반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다시 타이밍을 잡아놓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하지만 좀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경제 분석가들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까라는 보면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은 정말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끝을 보기가 어렵죠. 10년, 20년을 해도 그 끝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접근을 하고 나의 기질에 맞는 정도까지만 습득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내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이제 평생을 허비해도 여기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기질에 맞는 방법을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이고 빠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 분석하면
거의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예, 어떤 지표를 가져서 예전에는 뭐 보조지표, 가격지표, 주지표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거보다 그냥 요 세 가지 정도면 거의 우리가 쓰고 싶으면 그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보조지표 안에 사인들, 뭐 지표가 교차할 때 나오는 매수 매도 사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 가매도권이거나 혹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가매수권이거나 이런 영역에서의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지지나 저항 개념입니다. 뭐 이동평균선이나 볼륨변화 이런 것처럼 지지나 저항이 될 때 산다는 건데 사실 저 지지와 저항 개념은 우리가 100%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그게 지지고 어떻게 되면 저항인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보조지표 사인을 먼저 볼게요. 보통 보조지표 사인은 지표와 시그널이 교차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ACTS를 보게 되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되고 뭐 이걸 옛날처럼 누가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ACTS를 쓰면 누구나 알만한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뭐 MACD 같은 거, 스토캐스틱 같은 거, CCI, RSI 이런 병에서 제가 작년 12월 달 강의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스윙 이상, 중기 이상의 스윙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그럼 MACD 정도로 쓰면 괜찮죠. 괜찮고 나는 조금 단기적인 투자를 가져간다면 스토캐스틱을 쓸 수 있고 CCI는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지만 사실 선물 옵션 같은 데서 보면 뭡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많이 쓰는 게 CCI 같은 투자. 그럼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나는 얼마나 길게 들고 가지 못해. 나는 당장에 급등하는 종목들, 좀 빨리빨리 오는 종목들, 수익을 적더라도 빨리빨리 청산하고 싶어 하면 오히려 CCR을 써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느긋하게 하는 투자를 간지 혹은 내가 좀 발빠르게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나는 중간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보기 싫어. 그냥 고점이나 저점이나 생각될 때 한 번씩만 거래할래. 그러면 RSI 같은 지표를 좀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동평균선 장기와 단기가 교차할 때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를 잡겠다라는 부분도 역시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 스윙 투자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은 괜찮고 그러면 결국 이런 많은 보조 지표들이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한 요 정도일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최근에는 HTS가 워낙 발달하게 되고 보조지표가 워낙 발달하게 되니까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보조지표가 있고 또 가격지표가 있고 주지표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써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MACD가 나느냐 스토캐스틱이 나느냐 누가 나을까요? 저도 저거를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지금 생긴 일로 데이터를 다 뽑아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MACD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성적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 추세대로만 거래를 하면 한 7, 8% 수익이 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좀 달라요. 저도 이거를 뭐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스토캐스틱이 더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더 수익이 좋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추세 지표가 더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 기질적으로 뭡니까? 또 추세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기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보다는 변동성에 좀 가까운 성향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그거는 우리나라가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옵션 시장 1위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선물 옵션에서 옵션 시장이 우리나라 한때 1위였거든요. 파생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주식 옵션은 홍콩이 1위였고요. EAW로 대변되는. 그래서 주식 옵션은 홍콩, 주가 지수 옵션은 한국. 그래서 한국과 홍콩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인다라고까지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 매매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때 시장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추세 시장이 MACD가 더 수익이 많이 났으면 아무래도 추세 거래를 했을 건데 워낙 우리가 투기적인 파생 시장에 워낙 쪽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몰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어떤 투기적인 시장, 변동성 시장에서 추세 쪽으로 점점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선진국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지표를 선택하느냐 부분은 그냥 본인의 기질에 맞게 나는 조금 빨리 CCI, 나는 조금 스윙, 뭐 스토캐스틱, 나는 조금 느긋하게 중기 이상 가겠다 이평매매라든지 MACD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를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우열을 가리기는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살 거냐, 보조 지표를 보고 살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본인의 기질에 맞게 사는 거지 저 안에서 어떤 게 더 좋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연구해봐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영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런 거죠. 가매도와 가매수 구간을 많이 뭐 우리가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80, 20 가매수 가매도 구간이 있고 뭐 CCI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지표도 MACD도 마찬가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면 가매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내려오면 가매도, 많이 올라가면 가매수 이렇게 나서 너무 가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매수를 좀 따라 추격하지 말고 가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추세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변동성장에서 움직이면 가매수와 가매도가 맞지만 추세장에서는 뭡니까? 가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추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짧은 구간에서 등락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추세적인 거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때 우리가 이 가매도 가매수가 특히 스토캐스틱과 관련해서 거의 마법의 지표처럼 좀 쓰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워낙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한테 한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입하고 싶은 순간은 기축 분석으로 조금씩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정답을 주기에는 우리한테 많이 미진하다 그렇죠. 하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나머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더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주환 전문가의 강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잠시 저희는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어제 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앞두고 지금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면서 경계감을 짙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가 된 4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13.6%나 감소했다는 또 이런 수치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재개를 시작하기 전 4월의 지표라는 점에서는 뭐 하락세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비 지출 그리고 물가 지수, 이 가계 소비와 관련한 경제 지표들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우와 S&P는 0.3%가량 하락,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가량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여기까지 확인해 드리고요. 다시 저희는 이주환 전문가의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살 것이냐, 이 진입에 대한 시점,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한 번에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가장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볼 때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지지와 저항인데 사실 우리가 이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가 된다, 어떻게 하면 이탈이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 가격 이론이 굉장히 큰 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선물옵션 시장에 있습니다. 풋옵션이 얼마 이상,
콜옵션이 얼마이야, 풋옵션이 얼마 가격에 지지받으면 콜옵션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이 결정이 된다.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는데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 그 논리대로 매매를 한다면 저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안 읽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시초가에서 올라가면 매수, 그러니까 시초가 지지받으면 매수, 시초가 저항받으면 매도, 절대 잃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초가에서 지지가 받고 시초가에서 저항받는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식이 흐름이 이렇게 나올 때 밑에 이동평균선이 21선이 있고 그 밑에 61선이 있고 그 밑에 121선이 있으면 자, 이 종목 21선에서 지지받을 때 사세요. 61선에서 지지받을 때 사세요. 120선에 지지받을 때 사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이동평균선, 제가 아마 저하고 같이 계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이동평균선 21선 지지받을 때 사세요. 61선 지지받을 때 사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21선에 지지받는가라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을 안 하죠.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지장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만 원이 지지받으면 사세요. 뭐냐면 일봉상으로 종가로 2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종가로 이탈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이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을 때 상단에 부딪히면 저항, 하단에 지지받으면 매수, 저항받으면 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저항받는 줄 알았는데 넘어가 버려요. 지지받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이라는 거는 가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의 가격적 논리로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을 일봉상으로 이탈해 하지 않아 라는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으면 21선에서 이동평에서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때 한 4, 5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바로 이동평균선 채널이나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특히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같은 부분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는 수축됐다 확장될 때 진입 포인트를 잡는 요 포인트 하나 좋다라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지지 저항 개념으로 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입 타이밍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눌림목입니다. 뭐냐면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지금 너무 올라왔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눌림목에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은 눌림목에 살 겁니다. 그럼 이 눌림목을 미리 알 수 있냐? 절대 미리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 지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21선이나 60일선이나 120선이 있을 때 이 근처에서 한번 볼게요라고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이 어쩔 때는 21선 지지받고 어쩔 때는 60일선 지지받고 어쩔 때는 120선 지지받는데 어디서 미리 받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미리 아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동행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부분은 절대 물타기가 아닙니다. 내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을 기다리는 거지 손실이 난 상태에서 눌림목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만 이 눌림목은 피라미딩 기법으로 내가 수익이 나면서 주도주를 들고 눌림목에서 처음에 초회 분량이 한 5% 공략을 했으면 그 다음 눌림목이 또 한 3%, 그 다음 눌림목이 또 3% 이런 식으로 피라미딩에서 올라가는 전략이지 눌림목이 물타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 지표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구간에 눌림목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동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조정이 맞다라고 판단이 딱 되면 시스템에서의 확인과 제가 가지는 경험상의 확인이 맞물렸을 때 뭡니까? 이게 조정이 되는,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종목 같은, 예를 들면 태광 같은 종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밑에서 한번 매수를 줬는데, 또다시 최근 어느 날, 여기 정도에서 추가로
없으신 분들 접근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가 뭐냐면 그게 이제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어 그 뒤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강이라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저보고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여기서 계속 물어봐야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 이평선에 있거나 기술 지표 눌림목이 있으면 그냥 얘기는 하겠죠. 감효도 구간이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성이라는 거지 이걸 미리 그냥 이평이라는 기술 지표를 보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일 뿐인 거죠.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동행성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무리 물어보셔도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 어디서 사요? 저도 몰라요. 눌림목에 들어오면 알죠.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선일 거다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신다면은 눌림목은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동행선으로 왔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투기에 가까운 거래를 하잖아요. 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감은 안 좋지만 실제 나쁜 건 아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용어로서 스페큘레이터라는 용어로서 그냥 쓰는 건데 우리나라만 나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기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기꾼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냐면 결국 방향과 타이밍이 일단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 트렌드와 타이밍이라는 거는 일단은 뭡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주식을 계속 이 바닥이 어디예요? 바닥이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상승 추세,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상승 추세에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야 뭡니까? 1차적으로 그런 종목은 방향이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방향이 결정돼 있으면 타이밍이 좀 틀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한번 잘못 사면 정말 끝도 없는 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확인돼야 되고 타이밍은 그 두 번째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확인된 종목을 타이밍은 조금 틀려도 조금 빨라도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방향과 타이밍이 맞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 지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확한 규정이 없지만 이평의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평에 닿으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평에 닿았다가 양봉이 최소한 2개 정도 나왔을 때 이 정도를 지지라라고 본인이 규정을 둔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 사야 된다는 거지 기술적 지표가 완성되지 않을 때 사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뭐냐면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지가 되면 사세요라고 하면 일봉상으로 이탈을 하면 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소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기술 지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기술 지표가 진행 중일 때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행 중일 때 들어가는 게 좀 빨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그 하루 이틀 늦게 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기술적 지표가 완성될 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같은 투기꾼들이 중요하게 생각해보면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는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 부합되는 시점에 사야지만 정확하게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원칙이 남들이 보기에 개통 같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전에 카트에서 보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살 때 나도 사겠어 하면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막 워렌 버핏이 금융위기 때도 사고 차이나 쇼크 때도 사고 미국의 채무 리스크가 있을 때도 사고 다 샀는데 이번에 안 샀다. 그럼 나는 못 사는 거죠. 뭐냐면 워렌 버핏이 사겠다는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번 아무리 주식이 폭락해도 나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고 절대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기꾼이라면 방향과 타이밍이 맞는 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 지표가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그게 개똥 같은 원칙이라도 이 부분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맞으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대답을 할 거고 제가 가진 시스템이 부합됐을 때만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언제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사든지 기술 지표 사든지 경기 바닥일 때 사든지 자기 원칙에 맞는 매매로 주식을 사면 된다. 그렇게 따지면 꼭 어느 특정 시점에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잘 지켜서 사면 된다. 가장 원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꼭 지켜서 주식을 사자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주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또 가득 채워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